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거 없어졌네?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고려의 사회, 고려의 문화까지 배우면 시험 범위가 모두 끝나게 되겠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 오늘도 요즘에 항상하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전식과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관리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봉급을 받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녹봉과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우리는 뭐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려나?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녹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월급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이나 옷감 등으로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우리는 그것을 수조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인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지급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수조권이라고 한다라고 고대 경제 배울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 중에 고려시대 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가 바로 전식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나 직역 담당자. 자,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적인 일을 일컬어 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역 담당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역할과 그들의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총 18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고 해서 이 제도를 일컬어 전식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지는 밭 전자를 쓰는 거예요. 농사 짓는 땅을 전지라고 합니다. 곡물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지라고 하는 것은 땔감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땔감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시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토지를 지급하였고 거기에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한 제도가 바로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 전식과 제도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토지들이 지급이 되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었던 토지는 바로 과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문관, 무관 관리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인 것이고요.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던 토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나라를 위해다가 일한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국가에다가 무엇 해야 되느냐? 반납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러저러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습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라고 해요. 자, 한편 직업군인들에게는 군인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급이 되었고요. 군인전의 경우에는 보통 고려시대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군인을 했느냐? 군반시족이라고 해서 집안 대대로 군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이 자기 자식이 자기의 그 군인의 직업을 물려받게 되면은 이때 지급받았던 군인전은 세습이 가능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공은전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봤죠, 그죠? 고려시대 때는 관품이 5품 이상이면은 고위 관리로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고위 관리인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지급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공은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일 경우에는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가 더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음서였어요. 그죠?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부모가 고위 관직일 경우에 또는 뭐 할아버지까지도 고위 관직일 경우에는 그 덕분에 그 자손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음서와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되었던 대표적인 세습되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안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고려 중기 이후로 고려를 장악하게 되는 문벌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여러분 여러 번 이해하겠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인전이라고 했어요. 하급 관리의 자제들 가운데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려시대 때는 신라 때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급 관리에 대해 지급되는 토지 당연히 과정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관리의 자식들 가운데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신분 계층 하에 상위에 있는 지배층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 계층에 맞는 지배층으로서의 맞는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토지가 지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또한 구분전이라고 해서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는 경우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토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군인이면은 군인전이 지급이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이 군인을 물려받으면 군인전을 세습이 가능한데 나가 직업이 군인인데 반드시 아들들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딸들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럴 경우엔 나의 직역의 세습이 내가 군인이라는 직업이란 세습이 안 되고 군인전 세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럴 경우엔 유가족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구분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인전과 구분전은 세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과전과 군인전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지급받은 토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구분전, 한인전, 구분전의 경우에는 지배층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토지였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전시과 제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컵이 왜 여기 있지? 내가 어제 가져와서 마시고 여기다 놓고서는 안 가져갔구나. 나의 흔적을 또 여기 발견하게 되네. 네. 자, 이 고려에서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는 처음에는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그에 대한 포상으로 지급하였던 토지가 바로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전시과 제도는 아니었고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에게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언제였느냐? 경종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해, 정광, 경 다섯 번째 왕이네요. 경종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전시과 제도를 처음 정했다. 시작으로 정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시정 전시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전직, 현직 관리들에게 지급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토지를 지급할 것은 그 사람의 관직의 높이, 관품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품, 그 사람의 인간적인 됨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관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니까 더 많은 땅을 준다? 요거까지 오케이가 돼, 그지? 그런데 왜 인품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 사람의 성격이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도 없는데 왜 인품이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을까? 네, 밑에 써있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출발한 나라였나요? 원래 호족 연합 정권이었어, 그지? 호족들의 힘을 모아서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었고 호족들의 힘을 모아서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고려 입장에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호족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후삼국을 통일한 것에 대한 공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국가의 지배체제로서 끌어들이는 왕의 신하로서 공식적인 제도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호족의 영향력이 얼마나 됐는가를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얼마나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인품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여겨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조권을 받느냐에 반영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하면 앞에서 다 보여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다가 목종 때 가게 되면은 개정전시과 한번 개정했다라고 해서 개정전시과가 시행이 됩니다. 여전히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관품만 반영이 되어 뭐가 빠졌나요? 인품이 빠졌네요. 그죠? 고려가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과거 호족의 영향력들은 점점점 약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왕권은 강화가 되고 점차 국가로서의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품이라고 하는 과거 호족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은 빠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가 문종 때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친 전시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경전전시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관품만 반영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전직 관리에게는 수조권의 지급이 빠지게 되었을까? 맞아요. 자, 봅시다. 우리 앞에서 보았어요. 이 전시과에서 지급되었던 토지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토지도 있었냐면은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그죠? 나라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원래 은퇴하거나 사망하면은 반납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것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시정, 개정, 경정으로 가면 갈수록 1인당 지급되었던 수조권의 토지의 양도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변화가 전시과의 제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나중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요. 땅이 부족하니까 원래 한 명에게만 수조권을 줘야 되는데 그 땅에다가 이 사람한테도 수조권 주고 저 사람한테도 수조권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의 땅인데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은 4명, 5명 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다가 12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문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 문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반납해야 될 토지 반납하지 않고 남의 땅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전시과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있기는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벌들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소유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저기 있는 산부터 여기 있는 강까지 전부 다 내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거대한 농장을 소유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로 들어와야 될 수입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겠지. 그지? 원래 이 국가로 들어와야 할 세금 수입을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지급을 했던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토지를 독점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세습해버리는 땅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국가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국가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번, 3번, 4번, 5번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서 가난해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넘겨버리고 먹고 살 땅이 없어지게 된 농민들의 경우에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로비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무신정변 이후에는 고려의 무신집권기가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무신집권기의 무신들은 과거 문벌에 비해서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했나요? 아니었다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는 과거 문벌의 눈치 보면서 못했던 거, 걔네들이 했던 거 이번에는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벌들보다 훨씬 더 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쯤 오게 되면은 전시과 제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간섭기에 가서도 여전히 이어지게 돼요. 그죠? 원간섭기의 친원파였던 권문 세력들 역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독점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민원 같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어떤 개혁기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전민변정도감 그죠? 권문수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 다시 해방시켜주는 기구로서 전민변정도감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다만 공민왕이 중간에 살해당하면서 이러한 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고려의 토지 제도에 관한 문제는 언제 가서야 해결이 될 수 있었느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복잡하게 꼬였던 수조권 싹 다 무효하고 다시 나눠준 이 과전법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1교시에 뭐 했어 너네? 영어? 영어 시간이 많이 힘들었니? 왜 막 때려? 선생님이? 강제로 막 뭐 일을 시켜? 말로 때리신다고? 영어 선생님 누구시지? 김영우 선생님? 김예현 선생님? 김태영 선생님? 김태영 선생님 그렇게 말로 사람을 폭행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데? 아니면 스타일이 좀 바뀌셨나? 그렇구나. 아니 지난 시간에는 우리 5교시 아니었나? 우리 어제는? 5교시였지 그지? 원래 제일 졸린 시간이 5교사 한국사 시간인데 어제는 별로 안 졸고 다들 수업 잘 들었는데 오늘은 별로 이렇게 졸릴 만한 시간이 아닌 2교시인데 애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군. 태영쌤 수업 다음 시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 여쭤봐야겠다. 어떻게 하길래 말로 아이들을 팬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그렇군요. 자 넘어갑시다. 김태형 쌤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교무실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기는 해요. 또 태영 쌤은 이제 술 안 드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친해지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네요. 운동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또 운동을 잘 못하고. 넘어갑시다. 자 고려시대의 세금 제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취체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어떠한 제도로 걷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일단은 전국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록하였어요. 그렇게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한 장부를 일컬어 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잘 거두려면 세금 낼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구를 조사해서 기록한 호적이라고 하는 장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세 가지 종류를 냈어요. 토지세인 조세, 그 지역 특산물을 내는 공납, 그리고 노동력을 걷는 역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선생님은 바꾸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거는 중앙에서 군현에서 화살표, 주현에서 속현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뭐 그 말을 내가 그냥 풀어 쓴 거긴 한데 그냥 화살표만 이렇게 넣어 놓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수정을 권장해 드리는 것이에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따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조세, 토지세의 경우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서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비옥도가 뭔가요? 비옥도? 그렇지. 그 땅의 영양분이 얼마나 많아서 농사 지었을 때 농사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비옥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어허이 매너모드. 비옥도라고 하죠. 따라서 비옥한 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땅에 비해서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1년 동안 농사 지었을 때 나오는 수확물의 양이 어떠냐? 어때요? 더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공평하게 세금이 거둬지려면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도 따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이러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산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제주도의 귤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은 적이 있었잖아. 기억이 나니? 네. 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왜 자꾸 뒤에 쳐다보지? 무슨 소리? 드릴? 아, 저거 뭐.
아 저거 뭐냐 문에 잠금장치 달아달라고 하셨을 걸 아마? 자꾸 분실 사고 일어난다면서 1학년에서 뭐 자꾸 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아마 잠금장치 해주시려고 그럴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네,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어떠한 특산물이 생산되는가를 파악을 하고 너네 지역에서는 이거 이만큼 너네 지역에서는 요거 이만큼 바치라고 각각의 군현에 따라서 바쳐야 될 특산물의 종류와 양을 할당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그죠? 중요한 주현에만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속현과 향부곡소의 경우에는 과거의 호족 출신들이 향리가 되어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중앙에서 각 군현이 내야 할 공납의 물품의 종류와 양이 정해지면은 주현에서는 속현과 그 아래 향부곡소에게 각각의 바쳐야 할 공납의 종류와 양을 또 할당해 주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하면은 향리들의 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곡물을 거두어 바쳤다라는 것이고요. 공납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내야 되는 상공도 있었지만 전쟁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뭔가 보내야 될 것이 생긴다라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걷는 별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 농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은 상공이었을까, 별공이었을까? 별공이죠. 그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 별공 같은 것들이 고려 후기에 가게 되면서 증가하게 됨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하는 군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요역 두 가지가 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부담했다? 양인, 노비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들이 부담을 하였다. 원칙적이라고 하는 말이 써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치 제도가 운영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자, 고려시대의 다른 경제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어쨌든 농업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나라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농민이었고 따라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느냐는 농사를 얼마나 잘 지을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농사가 잘 돼야 백성들이 잘 살고 세금도 잘 내고 나라도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느냐? 농번기에 자벽 동원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농번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일이 바쁜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잡역은 잡다한 요역들, 나라에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해서 백성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 자꾸 불러다가 일 시키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되면 세금 제대로 못 내고 나라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사람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리대의 이자를 제한을 하고요. 의창과 상평창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리대, 높은 이자의 대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걸 가지고 고리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지 제한하였을까? 왜 그랬을까? 네, 결국에는 농민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안정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효녀 지은 설화라고 들어봤니? 신라시대 때 효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못 들어봤나요? 그렇군요. 옛날에는 동화책에도 종종 나왔는데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은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시자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집이 가난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노비로 팔았어. 원래 자유로운 양인이었던 지은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몸값을 받고 노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머니를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유명한 효녀에 대한 이야기가 효녀 지은설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죠. 농민들도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당장 돈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려야 될 거고 그러면은 높은 이자의 비율로 돈을 빌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제때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자기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막아야 돼. 왜? 노비가 되면 백성들이 뭘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그죠? 따라서 높은 이자의 대출을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 그것을 구해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의창인 거예요. 자, 우리 고구려 배울 때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언제 사람들이 가장 배고프다? 봄에, 그죠? 가을에 수확한 것을 겨우 내내 먹고 아직까지 봄에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기 전의 초봄 때가 가장 배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때 백성들에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풍족한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갚도록 하는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였으니 그게 바로 고구려에서는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고려에서는 의창이라고 하는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돕는 기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한 상평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항상 평평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풍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거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또 나라로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년일 때 나라에서는 곡식을 사들여서 보관해 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음으로써 곡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운영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상평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서 농업기술이 이전보다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고려 후기에 가게 되면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뭔 소리냐? 깊이가리는 말 그대로 땅을 깊게 판다라는 것인데 왜 땅을 깊게 팔 필요가 있었느냐? 아이씨, 이거 분필볼트가 우리 거 있잖아. 안 맞아. 왜 땅을 깊게 이것도 마찬가지네. 깊게 팔 필요가 있었느냐?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그림 그려준 적 있어요. 대충 기억이 나나요? 땅에다가 곡물을 심어서 기르게 될 경우에는 곡물이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자라기 때문에 이 땅의 영양분이 고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럼 그런 거 기억나죠? 그죠? 따라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정 기간 동안 땅의 힘을 회복하도록 놔두는 거. 휴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배운 기억나시나요? 네. 하지만 휴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자, 이 작물의 뿌리가 닿는 곳의 경우에는 영양이 고갈됐지만 깊은 땅이 있는 곳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땅을 어떻게 파주면 돼? 그렇죠. 깊게 땅을 파주면은 깊이 가리를 해주게 되면은 영양분이 남아있는 땅은 흙은 위로 올라올 거고 고갈된 흙은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갈아엎느냐? 바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왜 소를 이용을 하면 깊이 팔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쟁기라고 들어봤나요? 쟁기? 네,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서 땅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발로 밟고서는 이랴 해서 소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땅이 파파파파 이렇게 발 갈리면서 나가는 거를 가지고 쟁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또 땅으로 이렇게 손으로 땅을 파 뒤지는 것하고 요렇게 발로 꾹 밟은 다음에 소 보고 이랴 하는 거하고 뭐가 더 깊이 파이겠어? 당연히 이게 더 깊이 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영양분이 고갈된 흙을 다시 한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요? 영양이 고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영양을 다시 보충해 주는 거죠. 뭘 통해서?
그렇죠? 비료, 거름을 통해서 그 땅의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걸 가지고 시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려시대 때에는 시비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것이 삼국시대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비법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깊이갈이가 이루어지고 영양 보충하는 이런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돌려짓기가 일반화되기도 해요. 2년 3작의 돌려짓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작물들마다 자라는 기간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 어떤 거는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것들은 7월부터 9월까지, 어떤 것들은 뭐 1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식물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2년 동안에 서로 다른 재배 기간을 가지고 있는 작물 3가지를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돌려짓기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고려시대 때 농업 생산력이 이전보다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네요. 나는 지난 시간보다 분명히 조금 더 수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지? 이거 앞에 수업했던 분한테 따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깝네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 다음 농사에서는 고려 말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 모내기 이양법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경제에서 꽤 중요하게 배울 거라서 일단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요, 원래 농사 짓던 것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더 적지만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은 훨씬 더 늘어나는 농업 방식이 이 모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원래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 벼농사, 쌀농사만 지었는데 이 모내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리농사도 같이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생산력이 대단히 향상되는 농업기술이 바로 모내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경제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다만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한 고려시대 때에는 물이 풍부한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모내기가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저수지, 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해요. 하지만 고려시대 때까지는 아직까지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모내기가 실시되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목화, 원나라에서 들어옵니다. 원나라에서 목화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목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규모로 재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문익점 들어봤나요? 네, 그죠. 뭐 부통에다가 숨겨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굳이 뭐 무기 같은 것도 아닌데 몽골에서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못 가져가게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런 어떤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분명한 거는 원간섭기의 원으로부터 우리나라 땅에서도 잘 자라는 목화의 품종이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면 옷들이 고려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2페이지 남았어요. 끝나갑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원래 이렇게 10반에서 촬영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되게 힘드네. 자, 상업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도시에 관영상점,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 설치되기도 하고요. 지방 곳곳에서도 시장이 열려서 농민과 수공업자들 사이에 물건이 교역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는 불교가 가장 영역이 큰 종교였어요. 그래서 불교 사원, 절에서도 상당히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생산은 곡물이나 수공업품 같은 것들이 판매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보다 고려시대 때의 상업은 발달했다, 발달하지 못했다?
더 발달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관영 상점의 존재입니다. 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을 설치했대요. 이것은 상업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충분히 발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없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을 많이 사고 팔면은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사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국가가 상점을 운영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상점을 만들어서 운영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화폐의 발행도 보면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할 것이다. 경제가 좀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시대 때는 건원중보, 해동통보, 삼한통보 같은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 종류의 화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만들었는데 유통이 잘 안 돼서 요거 만들었고 요거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별 안 써서 요거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는 돈 굳이 내가 뭐로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죠? 화폐 유통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고 정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있을 때에는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없어도 입거나 먹을 수 있는 곡식이나 옷감 같은 것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네, 고려시대 때 사용하였던 독특한 형태의 화폐가 있습니다. 바로 활구라고 하는 은으로 된 병이에요. 지금은 녹슬어서 이렇게 초록색이지만 원래는 은색 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거래나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화폐가 바로 이 활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였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눈에 잘 익혀두도록 합시다. 넘어갈까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수공업 분야에서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중심으로 발달하였다라고 해요. 고려에서는 공장 안이라고 해서 기술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내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물건을 만들어 봐야 팔 길이 없었죠. 상업이 충분히 발달해야 수공업자들도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관청 수공업 같은 것들이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왕실에서 관청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물품을 생산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수공업은 무엇이냐?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고려시대 때는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향, 부곡, 소였어. 향과 부곡은 농촌이었고요. 소의 경우에는 수공업천이었어요. 나라에서 생산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금, 은, 철, 종이, 소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해내게 만드는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바로 소수공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이주하지 못하게 거기다 묶어놓고서는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점차 상업이 발달해 나가게 됨에 따라 민간이나 아니면 절, 사원을 중심으로 수공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힘들게 고려시대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배움 책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34쪽 갈게요. 34쪽 다 펴셨나요? 네. 자, 고려시대 때에는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세금,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었어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수조권이라고 하죠. 수조권. 34쪽, 네, 1번 수조권이에요. 자, 2번 봅시다. 토지세인 조세는 토지의 무엇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서 생산량이 10분의 1을 징수했냐면 비옥도, 얼마나 땅이 비옥하느냐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때에는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구려 때의 진대법과 같이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빈민구제기관이 만들어졌어요. 이름은요?
의창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의창. 한편 흉년이 들어서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 조절을 담당하는 것도 만들었으니 이름이 무엇이었었나요? 상평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별로 박수 받